네. 자, 전국에 계시는 잉여 여러분, 그리고 저기 몇십만인지 백만은 아니겠죠. 몇십만일 것으로 사료되는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하루하루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데 뭘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그 학교를 불타는 학생 여러분, 짜투의 생생 토크 시즌 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호. 자, 역시 시즌 2다 보니까 시즌 1에 비해서 훨씬 더 이 환호하는 기술 스킬이 늘었어요. 스킬이 늘었고 적들한테 망설임 없이 치고 들어오는 감이 아주 찰집니다. 그래서 그 원래는 비부어의 생생 토크였는데 그게 완전히 제가 게을러서 망해버리다 보니까 망했고요. 그래도 토론은 내실 게 됐습니다만 제가 잘 살리지 못해서 그것도 기회가 되면 이제 기록으로 남겨서 유물화, 우리들의 흑역사로 제가 확실히 만들어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 그 프로그램 제목을 바꿔서 짜투의 생생 토크로 바꿨습니다. 시즌 2는 그냥 이어가고요. 그래서 시즌이 바뀌면서 여기 참가하는 패널분들의 닉네임도 다 바뀌었습니다. 싹 다 바뀌었습니다. 한 분 빼고요. 한 분 빼고 다 바뀌어서 일단 그 각자 돌아오면서 자기소개를 또 해야겠죠? 자기소개를 짧고 간략하게 하시죠. 예, 1번부터 하시죠. 1번부터. 자, 어떤 자기소개를 하면 되죠? 도리너든 인사하고 누굽니다. 뭐 하고 있는 요새 뭐를 고민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뭐 아니면 복잡한데요? 그래요? 아니면 그냥 이름만 말해요. 네. 그 이름만 말하시죠. 말할까요? 안녕하세요, 도리너트입니다. 그 다음 안녕하세요. 예범아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빙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딘스입니다. 그 다음 안녕하세요. 캔디입니다. 네, 님. 그 다음 안녕하세요. 알리건입니다. 네. 자, 그 다음 안녕하세요. 솔라데입니다. 뭔가 우리가 만들 때의 느낌과는 또 실제로 이거를 내 입으로 말했을 때 발표했을 때 느낌은 사뭇 다르네요. 사뭇 다르고 이렇게 지금까지 7명의 그 패널들이 있고 그 아직 참가하지 못한 8번째 멤버가 있는데 8번째 멤버 분의 그 닉네임은 지금 밝혀야 나중에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밝혀서 확실하게 고정을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멤버의 닉네임은 어덤입니다. 어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다시 한 반년 정도 만에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또 필요로 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 첫 번째 코너에서는 작년에 그 장딩스님이 쓰신 소논문이 있단 말이죠. 그 이름이 연결이 안 돼요. 장딩스님이 쓰신 소논문 어떤 내용인지 또 오늘 주제하고 관련이 깊으니까요. 그 내용을 한번 장딩스님이 길고 장황하게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다 그 논문집을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 장딩스님이 또 위대하시게도 수업 시간에 그 논문을 분석하셔서 또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좀 자기 논문하고 엮어가지고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나 남의 나라 거, 남의 사람 거 가지고 있는. 그래가지고 제가 발표할 때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주먹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에서 이제 그 배려 윤리를 다루고 있는 길리건에 대한 비판을 가지고 또 자기의 입장을 나름대로 잘 밝혔기 때문에 또 여기 그때 발표를 못 들으신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우리 모이기 전에 나눠진 논문 보면은 그 길리건의 발달 단계론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냐면은 제가 표시는 해놨던 것 같은데 그 76페이지에 보면은
있습니다. 3단계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 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를 좀 문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 거고, 4번 또 다른 논문을 드렸습니다. 언어의 사회적인 역할. 근데 논문이 비트겐슈타인이 나오면 저는 막 사지를 발벌 떨면서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거든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좀 초보적인 수준으로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을 해보고 마치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래서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코너는 제가 장딩스에 하면 여러분은 소논문 리뷰라고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코너는 뭐죠? 첫 번째 코너는 장딩스의 소논문 리뷰! 자, 장딩스님 한번 해주시죠. 여기 앞에 나오고 그만.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장딩스입니다. 저는 작년에 성갈등이 만연한 사회현상 연구라는 제목으로 소논문을 적었는데요. 강남 살인 사건이 작년에 큰 화제가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의 여성 혐오 논란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갈등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소논문의 일단 핵심은 뭐냐면 이 현대에 새롭게 등장한 특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여성 혐오를 특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경향을 비판하고 이 성갈등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핵심으로 해서 소논문을 작성했는데요. 일단 이 여성 혐오의 원인에 대해서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분야로 나누어서 원인을 파악하고 이로 인해서 강남살인 사건을 분석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갈등 문제가 이 강남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나온 그런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고착되어 왔던 그런 문제였다는 것으로 결론을 들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끝내주죠. 진짜 논문의 완성도가 보통이 아니에요. 전형적인 순수 인문학 인문 사회 과학 논문에서의 그 모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강남 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성갈등을 분석했지만 강남 살인 사건이 여성 혐오다 아니다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논란 자체가 문제다. 그런 논란 자체가 우리 사회의 만연한 성갈등의 모습의 한 단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 논문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이 문제가 그 당시에도 인터넷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내노라는 여러 커뮤니티에서 이 사건이 다뤄지고 있는 양상을 보면은 남성 측과 여성 측으로 이분돼서 여성 측은 이것은 여성 혐오다. 남성 측은 일부 여성 측은 그러셨고요. 일부 남성 측은 이것은 여성 혐오가 아니고 그냥 개인의 문제다라고 하는 식으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었는데 이 논문은 그러한 혼란스러운 와중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짚어냈다는 점에 있어서 큰 성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네. 그러면 소논문 리뷰는 그렇게 되고요. 우리가 요새 배우고 있는 그 배려윤리의 길리건과 관련해서 이 소논문을 어떻게 연결을 시키셨나요? 이 배려윤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여성의 억압에 기여하는지 아니면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키는지에 대한 물음을 가지고 저의 입장은 여성의 인권을 억압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배려윤리는 여성적 특성에 근거하고 있어서 오히려 여성에게 배려, 희생과 같은 여성적 특성을 요구하는, 정당화시키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고, 또 여성 혐오 현상의 원인 중에서 경제 분야에서
남성들이 여성을 혐오하게 되는 이유에는 남성들의 업무에 여성들이 적잖이 진출하게 되면서 남성들이 여성들을 싫어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 심리적 배경에는 암암리의 여성에게 양보와 배려를 요구하는 의식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해서 배려윤리를 강조하는 게 여성의 인권을 억압한다고 생각했고 또 여성의 도덕적 특성을 배려나 보살핌과 같은 것으로 정의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 그 당시에 입장만 밝히고 그 정당화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실에서 투표를 했는데 한 50대 50 정도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발표를 한 뒤에는 이제 전원 그 장딩스님의 의견에 동화되는 그런 기적같이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듯한 뭐 애들 그 학생들도 뭐 발표를 한 뒤에 뭐 다시 한번 해봅시다라고 했을 때 뭐 바뀌겠어라고 했는데 다시 이렇게 투표를 했을 때 저는 아무도 이 의견에 반대하지 못했죠. 그 정도로 강력한 논리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발표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논문 리뷰하고 그 비판 논쟁에 대한 입장을 잘 밝혀주셨고요. 네, 앉으시면 되겠고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혹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신 분이 혹시 계실지. 근데 지금 우리 토론의 서사가 약간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어가지고 수업 때의 논의도 좀 그래서 논문 읽어보시면은 좀 그 얘기에 대한 이제 그 길리건의 자기 변호가 나오잖아요. 그거 말고요. 캐롤 길리건 도덕윤리로서의 보살핌이라는 논문에 79페이지 정도쯤 보시면은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79페이지의) 그 아랫부분 작은 문단, 작은 글씨 문단에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길리건이 여기에서 남성의 목소리와 여성의 목소리를 대조한 것은 두 가지 사고방식이 구별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양성에 대한 일반화를 제시하기보다 무슨 말이겠어요?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이렇다 라는 식으로 규정화, 고착화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이거죠. 보다는 해석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점을 주의시켰다. 발달을 규명함에 있어서 나는 양성 안에서 이러한 목소리들의 상호작용을 지적했으며 그들의 수렴은 위기와 변화의 순간들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주장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 그러므로 나의 기획에서 보살핌의 관점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것도 아니며 여성 특유의 것도 아니다. 그러나 보살핌의 관점은 심리학 이론들과 발달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들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과는 다른 도덕 관점이며 자신들의 경험을 묘사하는 남성들과 여성들 모두에게 귀를 기울임으로써 정의된 관점이다라고 하고 있죠. 어떤 입장인지는 대강 아시겠죠? 내 본 의미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길리건이 지금 내 눈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은 빙빙님은 어떻게 뭐라고 하셨을지 한번. 제가 가까이 계셔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좀 생각하고. 그래, 좀 생각을 하셨어요. 다른 친구들부터. 다른 애들. 네, 단축을 해야죠. 도리너드님이 고개를 들으셨습니다. 고개가 아프시답니다. 알리버님은 어디 입장이 있으실까요? 내 이름이구나. 네, 본인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길리건이 제 앞에서 이렇게 예, 이렇게. 변명을 해본다면 네. 저는 본 의도가 그러하지 않았던 것은 잘 알겠으나 예민한 부분이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다른 방향에서 해석될 면도 충분히 고려하여 좀 더 신중한 어휘들을 사용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짜. 지금 알리건님의 그 명언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그 핵심이 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솔라제님이 한번 자, 잘 들었어요? 알리제님의 지금 명언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하나만 꼽아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알리건 솔라곤이라고 했어요? 솔라건님은 알리지. 솔라제님은 알리건의 발언에 대해서
자, 어떻게 분석을 하시며 아니면 핵심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신중한 그죠? 사이. 예, 신중한 어휘의 사용이라는 거. 그래서 아무래도 약간 어문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저기 마지막에서 살펴볼 언어의 사회학적 역할을 좀 미리 한번 생각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죠? 뭐 약간 복선을 깐다는 느낌으로. 그다음 또 길리건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뭐 더 이상 사실 나올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아무래도 결과적인 차원에서 분석을 해봤을 때 이 학자가 가지고 있던 동기와 의도가 어떻든 간에 결과가 그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갔잖아요. 여성들의 도덕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여성들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고자 했던 게 그 동기였는데 거꾸로 진짜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판이 꽤 일리가 있습니다. 꽤 일리가 있죠. 자칫 잘못하면은 여성들을 끊임없이 영원히 배려와 헌신과 양보라는 덕목에 고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러한 비판도 좀 궁색한 게 사실입니다. 다음. 그 세 번째 코너로 갈 건데 이 단어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우리 중에서 뭐랄까 정치학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은 없긴 합니다만 그 83페이지에 보시면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중간 정도 보시면은 근대적 패러다임 안에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집단은 정의의 윤리를 평가의 척도로 삼았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사용되는 헤게모니라는 단어를 나중에 지금 당장은 좀 여유가 없으니까 자세히 볼 수가 없지만 나중에 대학에 가시게 되거든 한 번쯤은 좀 탐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람시라는 학자가 주장했죠. 그람시 정치적인 영역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이론,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이론. 예를 들어서 헤게모니, 북풍 같은 것도 하나의 헤게모니라고 할 수 있죠. 반공 사상 같은 거. 그 이론을 하나의 주류의 목소리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사상을 헤게모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길리건의 발달 단계론을 한번 검토해보죠. 이거는 76페이지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시면 7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한 학급이 있고 안 한 학급이 있어요. 했던 학급이 있고 안 한 학급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셨겠지만 크게 세 단계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어떤지 한번 정리를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첫 번째 단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역시 길리건 전문가이신 장딩스님이 주인공이잖아요. 뭘요? 생존 단계를요? 예, 그렇죠. 어떻게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을까요? 생존. 예, 길리건이 얘기하는 인간의 도덕성, 정확히 여성이죠. 여성의 도덕성 발달 3단계에서 네. 첫 번째 단계. 생존 단계요? 예. 자기 자신의 그렇죠. 이익을 고려해서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단계가 생존 단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콜버그가 얘기하는 1단계하고 길리건이 얘기하는 1단계는 사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태어난 직후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도덕성의 그 내용, 색깔이 큰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결국 나한테 이익이 되면 그것은 옳은 행위이고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옳지 않다라는 식의 자기 중심적인 논리가 성립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인지 옆에 계신 캔디님이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까
장징스님이 말했던 예. 그런 게 조금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선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죠.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여서 이때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1단계에서의 그 여성이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배려에만 이렇게 집중을 한다면은 2단계에서의 여성은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포기하면서 자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타인을 배려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배려의 평형이 깨져요. 그리고 3단계로 나아가면은 배려의 균형을 다시 찾죠. 나도 배려하고 타인도 배려하는 식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말했다기보다는 완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당위의 내용으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중에서 두 번째 단계거든요. 길리건이 두 번째 단계를 이렇게 묘사를 했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많은 여성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아끼지 못하고 좀 뭐랄까 타인 혹은 자기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에 치우쳐져 있다라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째 단계를 설정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어떤 자기 자신의 개인적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써놨죠.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목격했던 좀 사회적인 현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네, 빈빅님. 여성이 뭐라고요? 여성이 예. 질문이 예. 그러니까 이번처럼 네. 그 여성이 자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게 보살핌을 제공하는 그러한 케이스가 꽤 있지 않을까요? 꽤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근데 그걸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으로까지 분석하기 무리인가? 대표적으로 엄마라는 게 그쵸.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가장 그렇죠. 아무래도 길리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늘 대하는 어머니라는 존재는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그 남편과 자식들을 챙기는 그러한 배려를 항상 제공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제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빙빙님의 말도 그렇고 우리들랑 성장하면서 어머니의 그러한 비평형적인 배려를 목격하면서 자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비평적 배려가 나딩스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내부의 자연적 배려로 자리 잡고 있는 거고. 근데 길리건이 보기에는 여전히 우리가 바라보는 어머니는 제대로 된 도덕성을 완성시키지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길리건이 보는 것처럼 우리들의 어머니는 그렇게 도덕성을 제대로 완성시키지 못하는 사람이라고만 치부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질문이 쉽지 않죠? 이버마스님? 한마디도 오늘 안 하신 것 같아서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네. 이건 나도 모르겠다. 이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우리에게 굉장히 무제한적인 고마움의 대상으로 다가오는 게 어머니잖아요. 어머니인데 우리가 배려 윤리를 주장한 길리건의 단계서를 보다 보면은 우리 어머니를 좀 아직 완성이 덜 된 사람으로 간주해야 된다 이거지. 그걸 그렇게 간주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어머니의 도덕성을 길리건이 하고 있는 이 작업을 보시면은 두 번째 논문에서 나오는 그 단어 중에 언어 게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언어가 현실을 규정하고 하는 힘이 있고 때문에 언어는 굉장히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길리건은
그 콜버그가 사용했던 그러한 도덕 단계, 그 단계도 다 언어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단계에서 큰 위협을 느낀 거야.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 단계를 바꾼 거지, 자기 마음대로. 근데 이제 와서는 그게 우리한테 또 다른 위협을 작용하고 있죠. 위협 혹은 뭐 불편함으로. 이걸 우리 어떻게 하면 바꿔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의 나름대로의 뭐랄까, 우리 나름대로 또 다른 단계를 만들어보는 작업이 아닐까. 1단계 그 동의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인간, 그 피아제가 말하듯이 어린 시절에 아동은 그 가장 큰 특징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하지만 성장한 단계에서 성 역할화가 이루어지고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들의 어머니에게서 어떠한 배려의 도덕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 아니면 그냥 이거를 그냥 수용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가족이 굉장히 헌신적인 분이셨는데 어릴 때부터 맞벌이를 하셨고, 뭐랄까, 눈물이 나면 안 돼. 농담이에요. 아직 말도 안 했는데 뭐. 항상 그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가장 큰 딸로 태어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막내 동생, 그러니까 우리 삼촌이죠. 삼촌이랑 나이 차이가 한 20몇 살 나요. 20살인가? 나요. 그렇다 보니까 20살까지 아닌가? 15살 그 정도인가? 그렇다 보니까 그것도 많죠. 그렇다 보니까 터울이 큼직큼직해요. 그래서 그 어지간히 장성한 뒤에는 우리 삼촌을 업고 학교 갔다 오면 삼촌을 업는 일부터 하는 그러한 시절이 있을 정도로 좀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살다가, 그것도 하나의 배려잖아요. 그거는 자기도 공부를 하고 싶고 쉬고 싶고 또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있을 텐데 그럴 수 없이 그 어린 동생들을 보살펴야 하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 배려를 행사한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 살다 보니까 이제 더 커서 막내 동생은 알아서 좀 자기 몸을 추스릴 수 있는 단계가 되었고, 이제는 좀 바로 밑에 있는 그 남동생이 있어. 또 딸 아들이거든요. 그 동생이 이제 또 고등학교를 가게 됐는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 도시로 나왔습니다. 그때 같이 엄마는 한 20대 초반이었고 같이 따라 나와서 그 동생의 그 학교 뒷바라지를 해주면서 같이 살다가,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을 하셨죠. 결혼하셨고 그 자식을 바로 안 낳았으면 뭔가를 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바로 자식을 낳으면 육아 생활이 시작되잖아요. 육아 생활이 시작되다 보니까 뭔가를 이렇게 제대로 선뜻 하지를 못하시다가 저희가 어지간히 잘하니까 이제 그 뒤늦게 대학을 가셔서 그 어린이집 교사가 되셨다가 지금은 어린이집 원장하고 계세요. 하고 계신데, 이제 와서 그게 늘 항상 지겹게 들어왔던 어머니의 말씀인데 이거를 길리건이라는 학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는 배려에 있어서의 비평형을 앓을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나마 이제 가족들이 다 거의 완성되고 성장한 뒤에 그나마 좀 균형을 찾으신 게 아닌가 한 측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길리건의 주장에 동의하는 편이에요. 사실 그 우리들의 어머니는 그렇게 사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신과 가족 혹은 소중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자신도 역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릴 때 저는 그만큼 철이 있지는 않았으니까요. 괜찮은 스토리텔링이죠.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뭐가 없나? 대부분 결국에는 그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배려를 요구받는 시점은 어머니가 됐을 때가 아닐까 싶어요. 아버지가 채워줄 수 없는 그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어머니가 됐을 때 부분. 자, 이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저는 남자니까 그런 고민을 크게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여학생들은 나중에 내가 그 엄마가 되었을 때 그것이 나의 어떤 인생에서 그게 캐리어가 끊기잖아요. 캐리어가 끊기는 문제에 있어서 뭐
개인적으로 고민 같은 걸 해본 적은 없는지. 괜찮을까요? 도리너드님 있지 않으세요? 저는 예. 엄마가 되게 어리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젊으신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컸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애 엄마가 되면 내가 결혼 문제부터 생각해서 결혼을 하는 것부터 아이를 낳는 것까지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마냥 어릴 때는 철이 없을 때는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아야지. 얼마나 왜냐면 그때는 이제 드라마나 그런 거에 빠져 살 때니까 그런 환상에 빠져 살 때니까 얼마나 행복해. 나 닮은 강아지 같은 자식들이 있고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고 얼마나 행복해. 당연히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일단 결혼 생활이 그렇게 환상이 아닌 건 이미 안 거고 언제쯤 알았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쯤 안 것 같아요. 빨리. 네, 고등학교 1학년 때쯤 결혼은 현실이다를 느꼈는데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더라도 희소한 경우는 있겠지만 생소한 경우 있겠지만 어쨌든 끝은 정으로 살아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사랑보다는. 그래서 일단 결혼 자체가 조금 망설여졌었죠. 회의적이다. 근데 물론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괜찮고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다면 결혼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출산과 육아. 출산과 육아는 되게 마음이 오락가락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출산이라는 것 자체가 여성에게는 희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왜냐면 그 10달을 안에 아이를 품고 있으면서 일하는 여성분들도 많고 사실 저도 일을 할 생각이고 어느 정도 아이를 갖게 돼도 어느 정도 힘들어질 때까지는 근데 그게 아이에게 아무리 그냥 배부르고 막 몸이 힘들고 이건 둘째치고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이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엄마도 제가 팔삭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을 엄청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정말 그 빨리 낳으신 이유가 엄마가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저를 절개해가지고 저를 안 죽이면 엄마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그때 원래 저를 죽일까 그랬다가 낳은 건데 외동딸이에요? 네, 저 외동딸이에요. 그만큼 여성에게는 아이라는 문제는 크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다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희생을 다 감수하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도 아이를 낳는 고통은 잠깐인데 아이를 키우면서 가지는 고통은 정말 상상할 수 없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실 저도 이렇게 마음을 잡고 공부라는 거에 마음을 잡은 건 둘째치고 이렇게 엄마가 나 때문에 많이 희생을 하시는구나. 내가 그동안 참 많이 잘못을 하고 있구나 라고 깨달은 게 몇 년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의 그 과정이 저한테 똑같이 제가 엄마로서 그것을 겪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 마음은 둘째치고 제가 힘들거나 이런 마음은 둘째치고 내가 이 아이를 잘 지도해 갈 수 있을까?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안 버리면서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지도해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담감? 걱정? 때문에 이렇게 그냥 별로 아무런 생각 없이 나는 그냥 애를 안 낳을래. 힘드니까. 난 애를 낳을래. 나 닮은 애는 하나쯤 있어야지. 이렇게 간단한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게 될 때까지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또 하나 가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유려하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이 눈물이 왈칵 났어. 저도 지금 그게 걱정이었는데 자 또 이런 굉장하네요. 그렇게 많은 생각을 또 하세요. 장진스님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울 것 같은데. 장진스님은 이제 참 이런 게 여성에게 출산과 육아가 굉장히 큰 희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또 이번엔 또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엄마도 되게 일찍 결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이 자녀가 셋인데 엄마가 혼자서 거기다가 언니 한 명은 연년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아빠는 좀 무뚝뚝하셔가지고 엄마가 거의 다 육아를 도맡아 하셨었는데
나중에 한 고등학교 재작년쯤에 엄마 친구분이랑 같이 만났었던 적이 있었는데 엄마 친구분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그 엄마 친구분이 옛날에 제가 아기 때 살던 집에 옆집에 아주머니셨는데 그 아주머니도 저희 또래 애가 2명 계셨어요. 그래서 되게 친하셨는데 이제 목욕탕에 갔는데 엄마가 저희 3명을 다 이렇게 씻기고 그게 되게 힘들잖아요. 애기 3명을 다 씻기고 그리고 항상 애기 3명 업고 막 다 돌보고 이러니까 그 엄마 친구가 너는 안 힘드냐고 물어봤었대요. 근데 엄마가 그냥 담담하게 나 안 힘든데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목욕탕에서 저희 3명 씻기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이게 쓰러지셨는데 또 병원에 갔다가 입원도 이렇게 제대로 안 하시고 바로 또 오셔서 또 저희 3명 돌보시고 되게 담담하게 그러셨다는 얘기 듣고 되게 그 표정이 상상이 돼요. 네, 그래 되게 좀 엄청 마음이 그랬어요. 그리고 좀 중학교 때는 좀 철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고등학교 오니까 막 되게 뭔가 당연하게 받았던 엄마의 사랑 같은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좀 느껴지고 엄마가 정말 우리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계시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서 저는 근데 원래 결혼을 할 생각이 없거든요. 네. 3포 중에 하나를 포기했어요. 결혼을 원래 할 생각이 없고 저는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려면 적어도 남편을 또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이러려면 적어도 너무 늦지 않게 결혼을 해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나이상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이나 제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더 적어지니까 저는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을 다 이루고 성공을 해서 제가 부모님이 이제까지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정말 많이 고생하셨으니까 이제는 뭔가 제가 나중에 커서 엄마 아빠랑 다 같이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제가 네 그러고 싶어서 네 그렇습니다. 어른네. 그러면 어떤 뭐랄까 지난날 이루었던 어떤 비평형을 자기 자신의 손으로 이제 평형을 맞추겠다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버마스님이 스토리텔링에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눈물을 흘리고 계신데 아이고 뭐 한 분이나 2분 정도는 좀 얘기를 더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장딩스님의 그 입장은 아예 일찌감치 어떤 결혼에 대한 회의적인 느낌이 너무 강하고 일단 강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논의는 크게 할 수가 없었고요. 오히려 그 길리건의 3단계에 따라서 평형을 다시 맞추겠다. 잃어버린 평형을 다시 자기 손으로 회복시키겠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뭐 이런 입장에서 뭐 캔디님 혹시 뭐 있나요? 그러면 알리건님은 어떻게? 알리건님은 이렇게 웃으시면 할 말이 많다는. 언니 맞아. 알리건님은 제가 많이 해보니까 지금 이게 각 잡고 웃으면 없는 데서 웃으면서 지금 각 잡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질문 까먹었어요. 여기 또 사람 너무 몰입해서 듣느라고 여성에게 있어서 네. 그 배려의 평형이 깨지는 가장 대표적인 순간 사건이 출산과 육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출산가요. 대본 꺼내는 거야. 아니 뭔 대본이 있어? 직접 질문인데 기다려봐. 손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예상 질문, 예상 답변.
아, 여성에게 있어서였구나. 난 두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개인의 의견을 밝히는 건 줄 알고. 개인의 의견도 나도 넣으시면 얘기하다가 좋습니다. 엄마 얘기 하는 시간인가? 질문이 뭐였지? 속삭여야 될 것 같고 고개 숙이고 있어야 될 것 아니 같고. 엄마 얘기로 갔다가 아직 아니에요 지금. 질문을 좀 더 구체화시켜 보자면 네. 여성이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면서도 그러한 배려의 평형을 깨트리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도 배려와 평형이 배려 뭐? 그러니까 깨트리지 않는. 배려의 평형이 깨진다는 것은 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희생해 가면서까지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행하는, 자신과 타인을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자신보다는 타인에 대한 사랑이 더 무거워지는 그런 경우. 아니면 출산과 육아를 배려가 깨지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그 여부도 사실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그걸 전제로 깔고서 얘기를 하는 건데 갑자기 질문이 확 어려졌네요. 그렇죠. 완전 살아서 아니에요. 상대가 상대이만큼 제가 아, 선생님. 아, 너무 하십니다. 배려가 깨지는 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단 출산과 육아라는 건 애를 낳으면 어떤 짐승의 새끼와 다르게 인간 자식은 날 때부터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고 정말 모든 걸 다 가르쳐주고 해주고, 그리고 심지어 시간도 오래오래 걸려서 한 10년쯤 키워놔야지 그나마 좀 한 반 사람 몫을 하는 그 정도의 생명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걔네를 태어나게 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서 얘네한테 희생을 하면서 하는 건 맞다고 보지만, 얘네가 어느 정도 할 줄 알면, 그러니까 좀 크면 잘하면 이제 얘네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이런 자질을 가진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출산과 육아가 여성의 일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출산과 육아하면 여성의 이야기만 나오는데 사실 남성의 책임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애를 낳았을 때 이건 좀 벗어난 이야기인데, 기형아가 태어났을 경우 보통 원인이 다들 산모가 나이가 많아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도 그 정자의 상태가 기형아 그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근데도 애를 가졌다고 하면 보통 모든 케어는 산모한테 가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저랑 동생 임신하셨을 때 이렇게 시가나 막 이런 데 가면 할머니나 외할머니께서 외할머니는 아니다, 할머니께서 막 그런 건 먹지 말라고, 뭘 그런 걸 먹냐고 막 온갖 걸 못 먹게 했대요. 막 비늘 없는 거는, 이거는 애 낳으면 손톱이 없다면서 막 못 먹게 하고 온갖 그런 게 다 있는데, 그 옆에서 아마 아빠는 드셨을걸요? 드셨을 거예요. 장어 같은 거?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제재가 여성에게만 가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육아와 출산에 그 책임을 남성과 동등하게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이게 좀 구조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전에 통계 자료를 봤는데 지금 네트워크 연결돼 있나요? 검색하고 있어요. 수치까지는 정확히 생각이 안 나고요. 그 가사 노동 시간을 이렇게 표로 남성 여성 나눠서 분류해 놓은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가 이제 이 돈을 벌어올 때 또 여성이 일을 많이 하고, 또 근데 여자만 혼자 벌어오른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래프는 좀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빼놨고, 맞벌이의 경우에도 남성은 정말 가사노동을 안 해요. 둘 다 일을 하고 돌아오고 둘 다 피곤한데 남은 가사노동의 책임은 여성한테 떠맡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일단 출산과 육아를 남성들의 과제로도 인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개인적인 얘기를 좀 섞자면, 저는 약간 도리너드님과 비슷한 입장인데요. 결혼은 뭐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이 생기면 결혼을 하겠죠. 근데 애를 낳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게 제 진로와 이렇게 딱 만나면서 저는 교육적으로 나가길 원하는데 제가 교탁에 딱 서가지고 아 여러분 저출산 시대고 애를 많이 낳아야 되고 근데 저는 애를 안 낳았고 이러면 좀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내부에서 모순이로. 그렇죠. 무슨 일어나죠. 자기는 안 나왔으면서 너네 보고 막 나오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교사 입장에서 애가 있는 사람의 입장과 애가 없는 사람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발상 자체가 다르게 바뀐대요. 애를 한번 낳으면. 그러면 또 애를 낳아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런 목적으로 애를 낳자니 좀 이상하잖아요. 인간 수단으로 봤어. 그러니까요. 그치 인간은 그 작제로 목적인데. 그렇지. 내가 수업 한번 하자고. 주옥 같은 말. 이 모든 가치와 그런 게 상충을 하면서 저도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윤리 시간 배우는 거 아니야? 저출산 시대. 그걸 안 좋아했다면은 제가 정말 강력하게 떠들었을 텐데 그걸 또 좋아하셔서. 그리고 그리고 푸시를 했을 텐데. 그래 나도. 자, 그리고 그러면은- 슬슬 마무리를 해봅시다. 아까 설명하시려고 하시길래 아까 유인물에서 밑줄을 끄는 게 있는데 배려의 정의가 이렇게 한 줄로 딱 정리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게 기억은 안 나는데 배려는 아니 강요받는 건 배려가 아니지 않나요? 완전 내 진심에서 우러나오고 이렇게 해야지 배려지. 강요받아서 하면 그건 배려가 아니라 의무죠. 그래서 그럼 배려가 뭔가 대체 뭘 배려라고 할 수 있나? 어디까지를 강요라고 봐야 하나? 이게 개인이 가하는 강요를 봐야 되는지 사회가 가하는 강요를 봐야 되는지도 좀 말이 길어지네? 이런 생각을 했고 야, 이거 엄청 나왔네. 배려 vs 화두의 구도를 만들어냈네요. 화두가 아니고 그 강요. 배려 대 강요. 그치 강요받아서 하면 배려가 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또 이 단계론도 좀 이상한 거에 뭔가 이기적인 것이라는 반성을 하게 되고 이 부분에서 반성이 정말 저 혼자 깊은 자아 성찰을 가지고 이건 잘못됐다 해서 남한테 이렇게 퍼부는 쪽으로 돌리는 거면 괜찮지만 만약에 외부적인 압력이 가해져서 강제적인 교화에 의해서. 반성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걸 배려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길리건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추구하는 바는 결국 나도 베풀고 이 사람도 베풀고 이렇게 우리 모두 다 같이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저는 사실 이것과 첫 번째 단계를 잘 구분을 못 하겠어요. 물론 이렇게 써놔서 이기적이라고 하니까 되게 좀 사회가 팍팍할 것 같고 그렇긴 한데 내가 나한테 필요한 걸 찾아가는 거랑 이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걸 해주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나 좀 도덕심이 부족한가 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봐봐요. 내가 필요한 게 뭔지 이 사람이 모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배려를 관심을 해주는데 가져야지. 그렇죠. 배려의 필수적인 요소는 네. 관심. 관심.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것을 그 사람에게 제공해 주는 게.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는 그거네요. 나는 이게 타인에게 관심이 있고 있냐 없고 없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똑같고 관심만 있고 지금 차이가. 와우. 작년에 비해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나 최고 된다. 최고 된다 진짜. 업그레이드가 너무 화끈하게 되셔가지고 근데 저 실명 언급했어요. 부드럽게. 죄송해요. 실명 언급. 이거 참. 물개박수를 치셨다고 합니다. 진짜 최고다.
아니야, 횡설수설이었어. 사실 제가 그린 그림은 이게 아닌데 내가 지금 다 깨부시고 있었던. 그림은 이게 아닌 한 맨날 깨부셔. 이래야 재밌어. 프로 브레이크. 다제 소개대로 흘러가면은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쌤이 찬을 맨날 내가 이랬었어. 늘 그래 늘. 우리 알리언님은 뭐 항상 저 성공상에서부터 다 잡힌 대로 깨부시고 계셔요. 왜? 그건가? 그거 맞아. 처음에 받았던 노술 쓴 거. 아, 노술 대박이야. 쓴 것도 인간의 하나 깼어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아.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도 깨부셔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에서 세 번째 파트는 넘어가고요. 지금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진짜 일부러 얼마 안 남겼습니다. 별로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많을 수도 있지만 네. 같이 보자. 지금 알리건님이 이제 그 강요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강요에 대한 얘기, 과연 배려와 강요의 그 경계점은 어디인가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우리가 받은 두 번째 논문에서 보면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언어와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 비트겐슈타인이 나오죠. 비트겐슈타인이 하는 말을 보면은 언어가 가진 특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언어와 불가분의 관계고 오히려 언어로 표현되기 이전에 세계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언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능 중에 하나로 제도화와 습관화를 얘기하죠. 그렇게 말하다 보면은 그것이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로 고착되는 그런 현상.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을 여자가라는 주어로 따라붙는 그러한 문장들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역할의 과정에서 특정 시기에서 그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이러한 말들을 많이 듣게 되지 않나. 남자인 저도 이제 남자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시기에 제공되는 이러한 문장들이 여성들에게 있어서 그 배려를 강요받는 그러한 경험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혹시 오늘 대사가 너무 없으셔서 에버마스님 혹시 말도 안 할 거. 그래 알겠어요. 할까요? 네. 그 삶의 과정에서 어떤 가장 듣기 싫었던 이러한 문장이 있을까요? 듣기 싫었다라고 생각했던 여자는 뭐 여자가 있어요? 하실 말씀 네, 있으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기 때문에 도리 너드님 그것도 한번. 너무 할 말 있는 거.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요? 되게 많아요? 여러 개요? 아니 하는데 한 개요? 매우 깊은. 저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이럴 때 막 이러는 건 있어도 약간 진짜 중요한 얘기 할 때 있잖아요.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질문을 하거나 선생님이랑 진지한 얘기를 할 때 이럴 때 징징거리는 걸 진짜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똑바로 얘기하는 스타일이란 말. 남이 징징거리는 걸 싫어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징징거리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진지한 얘기를 할 때. 저도 감정적이게 돼서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이럴 땐 있어도 그때도 뭐가 힘든지 똑바로 말해야지 삐삐삐삐삐 하는 건 저랑 조금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의 특성이죠. 그거는 제가 자라온 과정이고 어머니는 저를 힘들게 낳으시고 저를 그렇게 키우셨고 여자가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정말 힘들어질 때 못 견딜 수도 있다 너가. 그러니까 좀 말이 똑바로 해라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듣고 커가지고.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근데 여자가 좀 징징거리고 그런 것도 좀 있어야지 와우. 애교를 강요했네. 애교를. 라고 얘기해서 전 똑바로 말씀드렸죠. 저도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건 알지만 그것이 제가 이런 생활을 하면서 들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잘했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고 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컸고 그거에 대한 제 생각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을 제대로 드렸죠. 그 뒤로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어른이었구나. 네. 난 진짜 기분 나빴어. 여자가 좀 징징거리고 그런 것도 있어야지. 그렇게 바로바로 얘기를 하면 조금 누구 좀 닮아봐 라고 얘기했어. 딱 이름 얘기하면서.
진짜 어, 심했다. 우리 친구 중에? 응. 나 진짜 울 뻔했어. 서울하고. 집에 가서 울었어. 1학년 때 있었던 일이? 그래도 앞에서 여기 말을 깊이 가지 마요. 위험해요. 나 혹시 나올까봐 무섭습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 말고 나 중학교 때일 수도 있고. 지금 녹음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해서 그대로 업로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지. 그냥 내가 학교를 다닐 때. 자, 이거 그 방송을 마치면서 제 경험담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남자가 그 눈물이 많아서 어떻게 쓰냐라는 말 많이 들었어요. 네. 굉장히 또 어릴 때 지금도 좀 그렇지만 어릴 때 굉장히 눈물이 많았습니다. 툭하면 울고 그래서 감수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울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게 어릴 때 상처였는데 지나고 나니까 저는 그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눈물이 많은 거 생각을 하고 다 각자 남자와 여자로 형용된 그 뒤에 따라붙는 어떤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한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각자 참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짜쭈의 생생 토크 시즌 2 첫 번째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